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미국에선 현지 시각 다음 주 화요일 차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집니다. 집권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막판까지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막판 표심 흐름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에 계신 김동석 미주 한인 유권자 연맹 대표 전화 연결해서 선거 전 막판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동석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서울은 지금 저녁 6시인데 미국은 지금 새벽 이른 시간이죠? 네, 아침 5시입니다. 새벽 5시요. 아이고, 그럼 오늘 적어도 새벽 4시에는 일어나셨겠네요. 아이고, 이거 참 송구스럽고 감사드립니다. 네. 시간을 되짚어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 의 대선 후보 중도 하차 이후에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TV 토론 때까지 상승세가 좋았습니다. 최근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뒷심이 발휘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맞습니까? 예. 참 이번 선거 굉장한 일들이 있었죠. 네네. 현직 대통령이 후보 사퇴하고 더구나 그 한번 대통령을 했던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또 그 총격 사건, 네. 얼굴에 총까지 맞고, 이러면서 정말 많은 그 관심을 끌어일으키고 뉴스에 아주 초점되고, 저도 한 7번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데 이번만큼 이번만큼 관심사항이고, 사실 미국의 선거가 일반 시민들한테 이렇게 크게 대통령 선거라 하더라도 이렇지는 않았는데요.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후보 사퇴하고 그 다음에 카멜라 해리스가 부통령이 후보가 된 다음에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예. 워낙 양쪽 후보 비호감이 높았었죠. 네네.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 사퇴할 수밖에 없을 것까지 인기가 없었고, 그 다음에 트럼프는 이미 한번 겪어봤고, 부동층들이 뭔가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이런 열망이 너무나 많다라는 조사가 계속 되고 오다가 카멜라 해리스로 바꿨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목도가 높아졌죠. 그렇죠. 그거를 잘 살려서 8월 6일 이렇게 8월 초순까지 잘 살려서 지지세를 올려가지고서 한 평균 지지율 한 5 내지 6% 훨씬 이제 역전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전당대회를 거치고 9월 10일이 이제 처음으로 카멜라 해리스하고 트럼프가 후보 토론회를 했죠. 그렇죠. 거기에서 정점을 찍고서 해리스가 이제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다가 그때까지의 지지율에서 정체가 되고서 트럼프가 치고 올라왔습니다. 사실 보면은 트럼프가 그 후보 토론회 때 오하이오의 스프링필드라는 그런 도시에 이민자 그룹들이 이 애완견을 잡아먹는다, 별 말 같지 않은 얘기들을 엄청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카멜라 해리스가 등장하고 나서 이 선거판의 헤드라인에서 잠시 사라졌던 트럼프가 막말로 인해서 이제 등장하면서 선거를 주도해 나가고 하면서 9월 한 20일서부터 상승세를 만들어서 지금 한 일주일 남겨놓고서 거의 완벽하게 전국적인 것도 그렇고, 네, 경합 지역도 그렇고 양 후보가 동률입니다. 지지율이. 초접전이네요. 상승세는 분명 트럼프고, 네, 아주 초접전입니다. 자, 트럼프 상승세의 초접전이다. 자, 미국 대선은 선거인 날 뽑는 간접 선거입니다. 7개 경합주가 승부처다. 그러니까 이제 정설입니다. 그런데 이번 승패는 특히 펜실베니아주가 결정한다 관측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펜실베니아가 2012년 이후서부터 굉장히 양당이 그 경합 지역이 됐습니다. 네. 2016년에는 0.7%로 이겨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고, 네, 2020년 4년 전엔 한 1% 남짓 바이든 이겨가지고 대통령이 겨우 된 거죠. 네. 이번에도 지지율 보면 아주 초박빙입니다. 그리고 경합주 7개 중에 대통령 선거인단이 19명으로 가장 높습니다. 네. 그 다음이 트럼프가 우세한
남부 지역의 애리조나라든지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16명, 조지아 16명, 애리조나가 11명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북쪽에 있는 경합주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여기에서 펜실베니아가 19명이기 때문에 해리스한테는 펜실베니아를 이기지 못하면은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선거죠. 그렇기 해리스는 때문에 무조건 가장 펜실베니아 관심이 잡아야 되네요. 높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늘 펜실베니아, 오바마도 지원 유세, 클린턴도 지원 유세, 미셸 오바마도 펜실베니아 가서 살고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이 그 네. 펜실베니아입니다. 양쪽 다 펜실베니아 가장 많이 갔고요. 13차례. 자, 그렇다면 대표님, 당연히 막판 선거 전략 집중점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단 해리스 부통령부터 한번 볼게요. 민주주의 수호를 캐치프레이즈로 거듭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유세도 수도 워싱턴 DC로 잡았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번 대선 불복, 의회 난입 사태 선동했다 이런 걸 부각하기 위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해리스 쪽이 막판에 밀리는 이유가 네. 해리스는 다른 후보들은 한 1년 내지 1년 반 동안 해야 될 일들, 자기가 다듬고 준비돼야 될 걸 한 달 만에 한 후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메시지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좀 헤매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바이든이 해오던 것처럼 여러 번 보십시오. 트럼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를 망가뜨리고 이렇게 하고 의사당 폭동까지 냈습니다. 이런 전략으로 오던 거를 네. 많은 사람들이 그게 이제는 잘 맥히지 않는다. 트럼프가 그렇게 하더라도 트럼프 때가 좋지 않았냐라는 분위기에서 그거보다는 나는 바이든도 아니고 트럼프도 아니고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이렇게 새로운 거를 갖고 나왔다라는 거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의견과 네. 이전에 오던 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는 의견하고서 해리스 캠프에서는 좀 왔다 갔다 했던 게 지금 보이고 아직도 그런 논란이 있는데 네. 그래서 지금 그래도 펜실베니아를 이기려면 경제 문제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민주주의 수호, 민주주의 가치, 미국을 지키자라는 메시지가 꼭 있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내일이죠. 네. 예, 의사당 공격을 하라라고서 나와가지고 지지자들을 그냥 선언을 했던 백악관 앞에 공원, 이 공원에서 해리스가 현직 부통령으로서 민주주의를 지키자라는 이슈를 강조하느라고서 아마 연설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네네. 자, 이제 보니까 이제 저희가 질문도 뒤에 있습니다만 흑인 부분 히스패닉 이쪽이 생각보다 잘 안 나오니까 해리스는 최근에 흑인 부분 좀 신경 쓰는 것 같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역시 경제와 이민 문제에 특별히 강경한 목소리 내왔잖아요. 특히 외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관세 혜택 없애겠다. 이게 이제 막판 지지층 결집 효과를 이제 노리는 것 같은데 이런 게 미국민들에게 잘 먹혀 들어갑니까? 사실 지금 선거는 네. 말씀하신 것처럼 7개 경합주에서만 치러지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네네. 이 전체 선거인데 네네. 이 경합주 지역에서 가장 경합이 되는 거는 경제 문제 때문에 그렇죠. 특히 중서부 네. 러스트벨트라 그러는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가 좀 그렇습니다. 네네. 조지아와 애리조나, 네바다 같은 데는 이민 문제고요. 지금 미국 선거는 경제와 이민 외에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경합 지역에서요. 경제 문제에 있어서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이 어렵다. 그러니까 미국이 왜 이렇게 어려워졌냐라는 거를 계속 쉽게 얘기하는 거는 트럼프였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이슈 중에서 트럼프 말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이 다른 나라들한테 이렇게 많은 일자리도 뺏기고 이런 미국이 이 포용 정책 때문에 경제에 있어서도요. 무역을 이렇게 허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관세라든지 그다음에 일자리라든지 그다음에 제조업을 갖고 온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미국 유권자들한테 굉장히 민감하죠. 한국은 돈이 많다 이런 트럼프가 얘기도 계속 하더라고요. 그렇죠. 한국뿐만 한국, 일본, 네. 중국 이렇게 잘 살게 된 건 미국이 여기에 다 뺏겼다. 이게 팽배된 분위기입니다. 역시 이번에도 트럼프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서 경합 지역에 조용했던 백인 유권자들을 몰고 다닌다. 이렇게 네. 보는 게 맞습니다. 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좀 주목하고 있는 게요, 대표님. 트럼프 진영이 아마 기대하고 있는 바일 겁니다.
샤이 트럼프라 불리는 이제 투표층입니다. 8년 전 힐러리 클린턴하고 붙었을 때도 그 사전 여론조사가 무색할 만큼 이제 샤이 트럼프 표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8년이 지난 지금도 상대 후보가 여성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할까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사실 카멜라 해리스가 역전을 해가지고 이제 되겠다라고 이기려면은 트럼프에 비해서 네. 특히 경합 지역에서는 5 내지 6% 이상은 지지율 조사에서 앞서야만 이깁니다. 왜냐하면은 이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네.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데가 이 샤이 트럼프가 많기로 유명한 데입니다. 숨어 있는 아직 이 지역에서 표가 기본적으로 설문조사를 많은 데네요. 그렇죠. 트럼프를 특히 지지하는 사람들은 설문조사에 잘 안 잡히는 게 특징입니다. 예. 일부러 숨어 있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설문조사를 보면 4년 전에 트럼프 찍었던 사람하고 진짜 데이트하고서 너무 차이가 날 정도로 네. 샤이 트럼프가 아직 있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동률이라는 거 보면은 이전을 감안해서 보면은 해리스가 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막판 일주일 두고 트럼프가 된다라고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하는 게 이런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숨어 있는 표도 있고 트럼프의 지금 추세도 있고 그래서 해리스가 좀 불리한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조심스럽게 이제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난 대선 트럼프 바이든 맞붙은 지난 대선 역대 가장 많은 투표자 수 기록했다고 하는데 이번에 만약에 역대급 투표율이 나오면 누구에게 유리할까요? 그거는 봐야 되나요? 트럼프에게 유리할까요? 보통 미국에서도 투표율이 높다 하면은 좀 리버럴한 민주당이 네. 유리하고 민주당이 이겼었습니다.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4년 전이 역사상 제일 투표율이 높았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거는 모든 유권자들이 우편으로 투표를 했었습니다. 네. 팬데믹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미 이번에도 우편으로 투표를 저는 했는데 우편으로 투표가 4년 전에 비해서 절반 정도밖에 못 할 수가 없습니다. 각 네. 주별로 4년 전엔 팬데믹이기 때문에 임시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 때문에 부정으로 내가 졌다라고서 불복한 게 트럼프인데 예. 이번에는 전략적으로 트럼프가 경합 지역에서 여러분 우편으로도 좀 하세요. 사전 투표하세요 하고 굉장히 강하게 캠페인을 해가지고 조기 투표, 사전 투표라고 미리 투표하는 이 투표자 수가 굉장히 높은데 지금 나오는 걸로 보면은 오늘까지 사전 투표장에 온 거는 네. 트럼프 쪽이 망하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예. 투표율 갖고 어디가 유리하다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트럼프 쪽이 대로 유리하지 예. 않나. 예.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일단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보는 게 히스패닉, 그다음에 흑인 유권자들 이게 해리스에게 상당히 유리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그렇지가 않아요. 왜 해리스에 대한 히스패닉 또 흑인 지지가 예상보다 낮다고 보세요? 기억해보면 4년 전에 선거판에 네. 블랙 라이브스 매러라고서의 흑민권 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나는 상황에서 그렇죠. 투표를 했죠. 사건이 큰 그때 사건이 몇 개 있었죠. 예. 그렇죠. 흑인 민권 운동 안에 모든 히스패닉, 아시안, 블랙 표가 다 직결돼 있었습니다. 그때 그 표가 트럼프에 비해서 바이든한테 다 몰아줬기 때문에 바이든이 억지로 이긴 겁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바이든이 공약을 했어요. 남미계들한테는 이민 문제 잘 풀겠다 당신들 위해서. 예. 블랙들한테는 투표하기 쉽게 지금처럼 다 풀겠다 공약을 했는데 이게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의 지지층들 남미계, 블랙들, 아시안계가 많이 이탈을 한 거죠. 등을 이거를 돌렸다. 카멜라 해리스가 예. 다시 부여잡아야 되는데 시간상 아직까지 그 표심에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때만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전문가들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마지막에 이게 지금 한 열흘도 안 남았는데 이거를 뾰족한 수가 있나 싶은데 그렇기 때문에 막 오바마니 뭐 비욘세니 뭐 이런 그 연예인들까지 총동원돼서 아마 호소를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네. 그래서 카멜라 해리스의 지지율이 올라갔던 거에 대한 이 컨벤션 효과, 거품이 경합주 부동층에 전달이 안 된다 하기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고전을 하고 해리스 있는 거네요. 쪽에서는 지상전이라 그러죠. 뭐냐면은 봉사원들을 유권자를 직접 만나야만 한 달 해가지고 비상적으로 지금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미시간까지 네. 지금 굉장히 그 자원봉사자들 보내고 있는데 늦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이런 분위기,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성표의 향배, 여성표가 어디로 갈까? 이것도 좀 관심인데 여성표가 반드시 여성 후보에게 가는 건 아니죠? 지금 원래 그러진 않았었는데 예. 백인들도 그렇고 특히 흑인들도 그렇고 가부장적인 이 문화나 분위기가 굉장히 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여성 대통령 어려웠던 거죠. 그런데 이번 선거는 경제 이민 낙태 이렇습니다. 네. 경제 이민은 트럼프 거고 낙태라는 건 여성의 권리로 네네. 해가지고서 이미 이 해리스가 여성이면서 이거 이슈를 가지고 치고 올라와서 지금 해리스 지지율 안에 거의 많이 포함돼 있는 걸로 보는 게 맞는데요. 낙태는 이미 포함이 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 낙태라는 건 교육 수준이 좀 높고, 네. 예. 그리고 도시 문화에 있는 주로 여성들 이런 지지율이 이미 올라와 있고 봤는데 아직 부동층에서는 투표를 안 했던 여성들에겐 이 이슈가 맥히고 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한테 낙태라는 이슈에 관한 홍보지를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돌리고 있고 뿌리고 있고 한 일주일 남은 선거운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저희는 지금 김동석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 대표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대표님, 그리고 우리 입장에선 미국의 대외 정책, 즉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입장 혹은 한반도 둘러싼 동아시아 전략, 이게 가장 큰 관심사잖아요. 그런데 미국 유권자들한테 이 문제는 우선순위 좀 뒤쪽에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사실 미국 대통령 선거 그것도 막바지에 오면은 네. 다른 나라의 일이 표심에 들어오는 게 별로 크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일본은 경제. 예.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도 중동의 이스라엘과 이란이 다시 확전 일로에 있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시민들에게 굉장히 크게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옥토버 서프라이즈라고 선거 전에 큰 이벤트, 그래서 지지율이나 판세에 영향을 줄 만한 이벤트에 이게 아직 있는 거 아닌가라고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많고 네. 만일에 전쟁이 확전되고 뭔가 미국에도 크게 영향을 줄 만한 걸로 다가오면 두 가지 전쟁 중에 그때의 현직인 바이든이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거나 네. 아니면 또 크게 실기를 하거나 이런 게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외 정책이랄까 대외 분쟁이랄까 이런 거 중에 뭐 이스라엘이 관련된 건 좀 더 관심이 있는데 아무래도 한반도 주변 정세 이런 거는 그 다음이 되겠네요. 뭐 중국과의 미중 관계는 또 좀 우선순위가 앞이라도 아무래도. 한반도 문제, 북한 핵 뭐 이미 미국에서 워싱턴에 사라진 지 꽤 오래됐습니다. 다 중국 문제에 결부돼가지고 다만 한국이 선거판에 나오는 거는 네. 트럼프가 노래하듯이 하는 것처럼 한국은 돈이 많다. 네. 미국에 돈을 많이 줘야 된다. 뭐 알기 쉽게 이런 얘기는 지금도 엄청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안보 문제보다는 경제 문제에서 한국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 안보 문제는 중국과 러시아에 결부돼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 파견됐다라는 게 미국에 지금 점점 큰 뉴스로 퍼지고 있죠. 네네. 이게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선거판에 영향 줄 때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이렇게 얘기하는 전문가도 있지만 아직까지 시민의 눈에 보이기에는 경제 문제, 물가 어렵지 않냐, 누가 잘할 건가 이게 선거의 중심이다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계속 그쪽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대표님, 해리스 진영, 트럼프 진영이 선거 막판 제일 주목하고 있는 변수 역시 경제 쪽입니까? 그렇죠. 지금 펜실베니아의 가장 중요한 게 경제입니다. 네. 그래서 무슨 앞으로 경제 정책이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제가 아니고 펜실베니아는 다 2차 산업이요. 탄광, 가스, 화석연료를 다 하는 아직 여기에 그 먹거리가 있는 그 많은 백인 다수 노동자들이 여기에 있고 특히 부동층이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바이든 해리스는 그거 환경 문제 때문에 그거 이제 더 이상 생산하는 것보다는 딸리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오다가 경합 지역의 부동층을 보고서 해리스도 지금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거 좀 해도 돼. 어정충하게 말을 바꾸기 때문에 이러한 신뢰받지 못하는 경제 정책 때문에 헤매고 있는 거죠. 역시 경합 지역의 펜실베니아에 이
백인 노동자들에게 해리스의 이런 부분들, 트럼프의 이런 좀 우세한 정책이 어떻게 막판에 잘 들어갈까? 이게 펜실베니아뿐만 아니라 미시간도 그렇고 위스콘신도 그렇고 애리조나에도 좀 그렇습니다. 예. 노스캐롤라이나에도 그렇고 이 경합 지역의 경제 문제 아직까지는 물가 어렵다. 트럼프 때가 더 좋아지지 않은 건가라는 이런 그 분위기의 선거기 때문에 네네. 그게 거의 전부 다 해도 틀리지 않는다. 이렇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트럼프는 또 규제 철폐, 규제 완화도 계속 강조를 했어요. 기업들이 솔깃할 만한 그런 부분들도 아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보고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대통령 선거와 함께 상하원 선거도 같은 날 치러집니다. 차기 의원은 공화당이 지배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왜 그런 겁니까? 지금 그 공화당 상하원 양원제에서 상원은 지금 거의 동수에서 약간 우세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다수당인데 네. 이번 선거에서는 민주당 쪽의 임기가 끝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리 이동이 많이 되죠. 그리고 지금 상황을 보면은 100명 중에 51명이 공화당 안정지역이고 44명이 민주당 안정되고 5명을 누가 많이 갖고 오느냐인데 역시 뭐 다수당은 공화당이 가고 상원은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바뀌는 건 이미 기정사실이고 네. 하원도 지금은 이제 공화당이 다수당인데 아슬아슬하게 다수당이죠. 예. 안정된 지역을 보면 192가 민주당이고 201이 공화당입니다. 40개 정도 놓고서 서로 다투는데 이게 역시 누가 다수당이 되는 거는 트럼프가 우세하느냐 해리스가 우세하느냐 경합 지역에서 지금 경합이기 때문에 네네. 이런 향배에 따라서 하원은 누가 다수당이 되는 걸로 옮겨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네. 그리고 또 저희가 갖고 있는 관심은 사상 처음으로 한국계 상원의원이 나올까 하는 겁니다. 민주당 소속 앤디 김 하원의원이 뉴저지주 상원에 출마해서 현재 한인 사회도 큰 관심 갖고 있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제가 그 캠프에도 있고 네. 우리 지역이죠. 우리 뉴저지 때 개인적으로 너무 잘하시겠네요. 이미 뭐 그렇죠. 예, 뉴저지 이미 그 민주당 후보기 때문에 저는 거의 90% 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쉽게 표현하면 국민의힘 후보가 대구 지역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예, 우리 한국계 상원 의원이 처음 그 탄생한다 이렇게 봐도 거의 뭐 믿어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예. 역사적으로 상원 사실 미국 정치하면 상원 어떤 지위인지를 뭐 다 아실 텐데 네. 정말 역사적으로 한국계가 그리고 이건 어떤 거를 치사하냐면 네. 4년 후 2028년 대통령 선거 후보 물망에 레스네인 킴이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안고 올라가기 때문에 미국의 한인들 굉장히 설레이고 네. 역사를 다시 쓰는 그런 선거다. 대통령 선거보다 오히려 저는요. 네. 한인 상원이 되는 거에 집중해서 그날 5일날 저녁 8시면은 결과가 나고 그래서 그 자리에 제가 있을 것 같고 굉장히 설레이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한번 또 연락드려야겠네요. 자, 한국계 상원 의원이 미국에서 처음 탄생할 것이다라는 예상까지 저희가 오늘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동석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